구독, 좋아요. 목요일은 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 4시에 뵙죠. 오늘 코스피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오름세를 보이긴 했는데 코스피가 나흘 연속의 상승으로 더 큰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정말 3,200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이 관세 이슈라는 부담을 소화해내면서 나흘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며 3년 10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밤사이 미국장도 좋았고요. 엔비디아도 장중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또 비트코인까지도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산 시장의 흐름은 참 좋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국내외 좀 어지러운 정세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자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코인 여신 나무 유튜버 이나무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칭 코인 여신 나무 이나무입니다. 네. 오늘 코인 시장도 말씀 주셨던 대로 네. 악재가 소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또 그동안 많이 마이너스셔서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에 저도 안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비트코인도 저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을 내고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지금 여러 자산들 가운데서도 네. 코인이 이제 좀 움직일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또 하반기에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과 또 코인은 뭐가 있을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도 사실 고점 부근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까지도 경신하면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의 대명사 하면 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금으로 불리면서 위험자산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금과 비트코인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요약하자면 두 자산은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금은 오랫동안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에 대비하는 대표 안전 자산이었고요. 비트코인은 원래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위험 자산으로 꼽혔었죠. 그런데 왜 지금 이 둘 모두 다 오르고 있을까요? 바로 공급 제한입니다. 공급이 줄면 희소성이 생기는 경제 기본 원칙이 비트코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런 구조 덕분에 최근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나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제 이 두 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관들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금처럼 포함시키기 시작하면서 안전자산, 해지 수단의 역할로서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 한정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맞아요. 지금 채굴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2,100만 개라는 이 희소성, 또 금 역시도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귀금속, 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함께 오르고 특히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시장에서 자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맞아요. 자산 가운데서 또 구글을 제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나온 소식이죠. 구글 맞아요. 제치고 6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금, 은, 여러 많은 자산들 다 포함해서 미국 주식까지 포함을 해서 전 세계 자산 가운데서 6위를 기록하면서 구글을 제치고 올라선 게 비트코인인데요. 2035년까지 자산 시장의 대변동을 예고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네.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꼽는 분들도 사실 좀 많은 책인데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화폐 붕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언 자체가 사실은 가치 저장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에 따라서 금, 은,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까지도 굉장히 높게 불렀더라고요. 어떻게 맞아요. 보실까요? 자산시장 대변동 온다는 말 공감하시나요?
일단은 사실 화폐 붕괴라는 표현은 다소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네. 자산시장의 큰 변화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사실 2008년도, 2009년도만 해도 뭐 비트코인은 자산이 아니다, 사기다라는 인식들이 많았지만 수년간 이렇게 세월이 지나오면서 지금 거의 1억 5천을 돌파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산시장의 큰 변화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보고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달러가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최근에는 2035년까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이 온스당 3만 달러, 은 같은 경우에는 3,000달러, 비트코인은 무려 100억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100만 달러. 100만 달러. 네. 1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지금 가격이 금이 온스당 3,300달러 선이기 때문에 네. 3만 달러까지 간다면 거의 10배 올라간다는 예상이고요. 맞아요. 뭐 은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현재 36달러인데 이건 더 많이 올라간다 보네요. 은은 좀 올라갈 여력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000달러까지. 네. 비트코인 지금 11만 2천 달러 돌파 나왔는데 1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전망을 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 네. 일단은 미국에 막대한 부채가 있습니다. 뭐 부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제 이자도 엄청나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패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을 근거로 들면서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것도 오늘 나온 이슈인데 미국 국가부채가 2월 이후도 처음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불안한 금융 시스템 속에서 달러 패권 경쟁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무기로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도 이런 전망에 이제 힘을 싣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화폐 붕괴는 현실보다는 이제 경고 메시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당장 뭐 달러가 무너진다거나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도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달러 같은 종이 화폐보다는 금, 은, 그리고 실물 자산이나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 투자자들만 주목을 했지만 이제 제도권 투자자들도 점점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이 전망을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보고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2024년 기준으로 10년 전 대비해서 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을 데이터화했던 자료를 네.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비트코인이 100배 넘게 올랐었고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400배 넘게가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다시 10배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 그 전망의 근거로는 미국의 과도한 국가 부채, 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패, 여기다가 인플레이션, 즉 가치 저장이 필요하다. 예. 맞아요. 캐시 이즈 트래시라는 말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레이 달리오가 얘기를 해서 이제 화폐는 쓰레기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해야만 한다라는 건데요. 그 비트코인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맞아요.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기관 투자자 역시 사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담보가 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비트코인이 담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상자산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건데 전통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을 불러오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는 단순한 이제 투자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담보 자산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도 생기고 있고 실제로 뭐 뒤에 보이시는 블록파이나 레든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기업들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건 것 같습니다. 왜 변동성도 크고 그러니까 정부의 보증도 없는 비트코인이 담보로
이루어지는 걸까?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자산 가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신뢰에 대한 증가인데요. 일단 대형 기관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관련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 이거 좀 전에도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네. 금처럼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일정 수준의 가치 보전 기능을 실질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뭐 우리가 아는 부동산, 현금, 주식처럼 맞아요. 가치가 안정적이고 소유권이 분명한 자산이어야 했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코드 기반 자산이 신용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4월에 두바이 2049 토큰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에릭 트럼프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 은행의 시스템은 이제 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실제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엘살바도르나 나이지리아 이제 자국의 통화 힘이 약한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NFT 담보대출 그리고 다오 기반 모기지 플랫폼 같은 실험적인 모델들도 그에 따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융 기술이 이제 발전하는 것을 넘어서 신용과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금에서 종이 화폐로 넘어왔던 것처럼 지금은 종이 화폐에서 코드 기반 자산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는 맞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자산들이 디지털화되고 개인의 신용도도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미래가 굉장히 흥미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도입을 했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선택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현재까지는 성공인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여기다가 이제 자산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이 또 구체적인 표를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산 비트코인이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정말 높다. 네. 이거는 코인 해보신 분들이 진짜 코인 시장 유동성 엄청나다. 이거는 몸으로 느끼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좀 묵직한 어쨌든 시가총액 1위의 코인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잠을 못 자는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좀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 이외에 잠을 못 잔다는 이유는 24시간이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언제든 거래가 가능하다는 네, 점에서 변동성도 크고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움직임도 크고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매우 높은 모습이고 또 전 세계 어디서든지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에 시장의 신뢰도까지 높아지게 되면서 미국의 주택을 매매할 때 담보로도 활용이 되고 캐나다는 이미 20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결국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저도 최근에 접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도 어제 공부를 했는데 제도적 마무리 작업이 한창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국회와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올해 하반기 도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몇 가지의 이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수탁 인프라 구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를 했고요. 정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현물 ETF 도입 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정책적으로도 추진 동력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먼저 비트코인 선물 ETF를 도입을 해서 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현물 ETF가 나와도 무방하다라는 입장들이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제도만 갖춰진다면 도입은 시간 문제다라는 건데요. 현물 ETF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 증권 계좌로 비트코인을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요. 디지털 자산 시장이 한층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점은 어쨌든 금융사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더 신뢰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될 거고요. 뭐 미국, 홍콩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이런 현물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미국에서 이제 리플까지 현물 ETF 도입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코인 공부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네,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또 14년 만에 사토시 시대의 고래가 깨어났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추정 수익률이 엄청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보안이 강화된 지갑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유자에 대해서 좀 여러 추측들이 나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고래를 움직인 모멘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미사용 비트코인 압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토시 시대의 고래가 깨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 가지 추측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사토시 시대 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사토시 시대 고래의 지갑 이동은 일단 단순한 이슈를 넘어서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리스크 관리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토시 시대 고래란 비트코인 초창기 때, 즉 이 비트코인을 만든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가 활동하던 시기였던 2009년에서 2011년에 채굴되거나 매입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지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일단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비트코인 초창기 때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확보해서 오래 기간 움직이고 않고 있던 대형 지갑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고래가 오랜만에 움직이면 이제 시장에서는 본인 사토시인가 대량 매도의 신호인가 이런 추측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24년 7월 초에 2011년에 채굴된 비트코인 약 8만 개,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86억 달러 규모가 예. 14년 만에 한꺼번에 움직였는데요. 거의 조 가까운 규모네요. 맞아요. 1조 가까운 규모네요. 네,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86억 달러 규모인데 네. 이 시점이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앵커님이 후에 질문해 주셨던 미사용 암호화폐에 대해 압류를 가능하게 하려는 그런 법안이었는데요. 네.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통과가 되면 올해 방치된 코인은 주인 없는 돈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 고래들이 이제 보안을 강화한 새로운 지갑으로 코인을 옮겼다라는 분석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추측은 실소유자가 소유권 분쟁을 우려해서 먼저 대응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민법에서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실효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듯이 이 디지털 자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해석이 적용되려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단지 지갑이 하나의 이동이 아니라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이처럼 법과 제도의 장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점점 더 제도권 편입으로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불확실성이 줄고 안전하게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문의 본론으로 돌아오면 미국에서는 미사용 암호화폐 압류를 전국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실제로는 통과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이슈는 일부 시장의 해석이나 이제 루머 혹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오해가 확산된 것으로 공식 입법이나 정책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하고요. 일부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논의된 적은 있었지만
이 주지사 거부 등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연방 차원에서도 아직 입법화된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는 기존 법률로 압수할 수는 있지만 네. 단순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개인 지갑의 암호화폐를 정부가 압류하는 것은 현행법상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논의가 시도가 될 수는 있으나 당장은 미사용 암호화폐 압류당할 위험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24년 만에 깨어난 사토시 시대의 고래 투자자보다 보안이 강화된 지갑으로 옮겼다는 점에 네.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면 되겠네요.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 변신한 기업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이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네. 스트래티지로 바꿨더라고요. 이 미국의 스트래티지가 전 세계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을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 기준을 도입했다는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2020년부터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입해 왔는데 비트코인 가격과 S&P 500 지수 그리고 스트래티지 이 세 자산의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스트래티지가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더라고요. 맞아요. 스트래티지는 또 X에서도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요. 한 줄을 건너서 비트코인을 매주 매입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상승률은 추후에 알려드릴 건데 기업들은 단순한 투자 이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비트코인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로 변경이 되었죠.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고 2025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회계상 시가로 평가하는 제도까지 편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회사 수익도 늘어나는 걸로 회계가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1000% 올랐던 이 기간 동안에 S&P 500 지수는 약 115% 상승했고요. 이 스트래티지 주가는 무려 3,30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보유로 인해 회사 자산 가치가 커졌고요. 그게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이 회사는 미래 가치가 크다라고 신호로 작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또 스트래티지는 주식, 전환사채, 우선주 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한 뒤에 그 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값이 오르면 주가도 더 크게 뛰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뉴스가 떴는데요. 2025년도 2분기 기업들의 비트코인 현황 중에 현재 스트래티지가 59만 7,325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기업들 중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블랙록과 또 스트래티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6.18%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야, 근데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 건 정말 이 스트래티지가 보여준 비트코인에 대한 진심 때문이 아닐까. 맞아요. 네, 정말 적극적으로 뭐 우선주, 전환사채 다 활용해서 계속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레버리지 개념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올라갈 때 뭐 더 많이 오르고 내려갈 땐 또 더 많이 내려갑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스트래티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양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갈리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또 이렇게 친가상화폐 정책을 계속해 나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스트래티지식 재무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백악관과 의회도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오늘은 좀 코인 시장이
좋은 분위기인 편이긴 합니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낮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 60개 이상의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고요. 전체 기업의 보유량은 약 60만에서 85만 비트코인에 달합니다. 이들 기업이 분기마다 13만 비트코인 이상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데 이 속도는 심지어 ETF 자금 유입보다 빠른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가격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산인데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미래의 돈,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금은 위기가 올 때 이제 그러니까 매수하는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있어서 좀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모든 기관과 나라가 주목을 받고 있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순간은 이 위험 자산이었던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으로 자리 잡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수를 과감하게 해 나가면서 기업들이 자산을 확보하고 또 이런 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